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12월 11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약세장입니다. 이거 요즘 들어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이게 뭐가 낀 달인지 계속해서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달로 기억을 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시황부터 보죠. 네, 코스피입니다.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가파른 게 보이고요. 자, 지금 1977.73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거 좀 많이 빠졌네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꽤나 많이 내놨습니다. 1,400억대, 거의 1,500억 가까운 물량을 내놨고요. 기관이 이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들만이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2.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거의 움직이지 않았네요. 네, 자, 약세장입니다. 많은 분들께 상당히 장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정재훈 멘토를 모시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내일 쿼드러플 비칭 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가 좀 대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눈치 보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200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600억 가까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기관 쪽에 매수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좀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장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가 중국 시장이 좀 개장을 하면서 밀려 내려서 출발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도 함께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전날 같은 경우도 한번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잠깐 코스닥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6월 하순경에 갭이 하나 부분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갭 메우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이제 얼추 메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더 일단 하방 부분들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490포인트 정도 때 되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트레이딩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좀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분들까지도 함께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손실권역을 지금 당장 잘라내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반등을 좀 이용해서 종목 교체라든가 현금화 전략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화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기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장 수급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수급적인 특징주는 섹터별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 섹터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미약품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밀려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밀려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종근당이라는 기업들도
KT와도 최근에 다시 상장을 하면서 보합권역까지 일단 견조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금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4%대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내수 섹터들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 탄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기업도 있었죠. 강보합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의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섹터 한 종목을 더 보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역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환율적인 영향 부분들까지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약 섹터라든가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내수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대안주 성격으로 한번 투자 혹은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일같이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일단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도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입니다.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LG텔레콤, LG유플러스와 KT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수방어 종목군들로 편입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군들로 LG유플러스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대신에 금일 같은 경우 반등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현재 주도 섹터형 종목으로 대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과 유틸리티, 통신 이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확대 정책 유지하겠다 이런 소식에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향후 전망과 또 전략은 어떤 걸까요? 예, 우선적으로 원전 확대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2035년도까지죠. 원전 비중 목표를 29%를 좀 설정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부분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전 정권에서도 이 정도 일정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큰 골격은 현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원전의 비중이 약 26% 정도가 되는데요. 29%까지 목표치까지 완성을 하려면 앞으로 6기에서 8기 정도로 추가 건설이 좀 시급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가장 싼 가격에 큰 물량, 큰 전력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메리트는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겠지만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항상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향후에도 아마도 반대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잡음들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큰 종목 같은 종목군들 보는 게 좋겠다. 한전 KP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자체라든가 그런데 이제 땅을 좀 싼 값에 빌려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이제 태양광 설치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면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 한전 KPS 같은 종목 좀 대표적으로 접근해 볼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잠깐 작은 종목군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거의 3,6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1,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좀 부침이 심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개별성 종목 중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 또한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성격인 이 한전 KPS가 그나마
그나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놓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썩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한전 KPS가 그래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좀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잠시 몇 거래일 전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바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추세는 인정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뭐 큰 박스로 보게 된다면 뭐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박스권역으로는 앞으로도 좀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 KPS는 5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일단 보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접근할까요? 우선적으로 뭐 박스권역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이 매도를 취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FOMC 회의 등을 앞두고 이런 이슈들을 앞에 두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포인트. 이거 뭐 1980선도 못 지키고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향후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예, 일단 뭐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은 참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부분 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약세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이 부분들인데요. 어느 정도 이 선반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급락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적응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정도에는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만약에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보다는 내년도에 있을 이 부채 한도라든가 재정적인 이 협상 과정에서 아마 진통이 좀 겪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고 새로운 그런 악재거리가 아닌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성은 어느 정도 강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는 일단은 박스권역인 그런 모습인 만큼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12월 들어서 좀 기대했던 연말 랠리는 고사하고 그냥 오히려 반대로 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괜히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자, 어떤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한 그 물량들을 보게 되면 거의 12조 원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 단기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라 배당을 좀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외국인 쪽의 자금 이탈은 한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뭐 크게 이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 항상 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좀 닥쳐야 제대로 된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베이시스 부분들이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부분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백워드 에디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부분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에 대한 물량 부분들보다는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 유입을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이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 크게 염려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염려하고 있는 변수는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좀 어려울수록 괜히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너무 좀 간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어떤 큰 악재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니까요. 좀 더 그냥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힘이 되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 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시장 선물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내일 만기에 나올 것들이 일단은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상승 오버랩을 걸고 거기서 기관계 쪽,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장중 변동이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전에 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단기 고점을 인식하고 그쪽에서 급락을 하나를 연출시키고 난 뒤에 횡보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발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 스위칭을 하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이 없게끔 유발되면서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간의 만기 변동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내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지금 콜풋 옵션의 시세들을 보면 다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개인들만이 지금 공격적으로 저가면서, 즉 프리미엄이 싸져 있는 게 콜옵션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걸 올스톱을 시켰는데 콜옵션 진입을 그 이유는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프리미엄을 뺀다라고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되는 시장이 경험치를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평소는 프리미엄을 빼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자금 싸움이 붙을 경우에는 오히려 프리미엄 붙은 쪽으로 시장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게 발생이 되는데요. 요번 물에서 조금 그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요.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을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도 압박 부분으로 스위칭이 났죠. 백어데이 현상세가 현재 얕은 백어에서 깊은 백어 쪽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어중간한 가격대에 들어오면서 매도를 확대하고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현물들이 추가적인 반등을 제대로 못 가져오고 그리고 시장의 방어 쪽으로 있었던 종목군들이 현재 방어는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시장에 조금 불을 지피는 하락의 그런 모습입니다. 금일장 오후장의 대응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외국인 매도의 포지션이 강화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그리고 횡보를 시켰던 이 자리는 금융투자가 주도를 했고,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시장을 급락을 내보냈던 것은 바로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즉 지금 매도가 2천억 정도까지 맥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면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올 건 다 나온 바닥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오늘 장중 바닥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에 선물왕 쪽에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자리에서 선물 변곡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262.05를 기준으로 위에로는 매수가 되겠고요. 밑으로는 매도가 되는 시점이겠죠. 여기서까지는 지지력이 나왔다가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깨 부시면서 같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결국 요때 부분이 바로 여기 보시면 미결제가 같이 급락이 나오는 게 나올 겁니다. 결국은 미결제 롤오버 부분에 따른 하나의 여진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일단 여진은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면 내일 숏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일단 콜풋 옵션의 저가 대비 시세는 다 터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콜 옵션이 한 4배 정도 터져 있고요. 그리고 풋 옵션이 지금 현재 5배 정도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내일 제가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지그재그 패턴을 하다가 요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게 오늘 지금 다 나와버려서 저는 오후장 마지막에 그리고 6시에 현물 수급을 보고 만기 결제 지수를 바꿀 수도 있다. 교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분명히 내일 그래도 장중에 먹을거리는 분명히 콜프돼서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봐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는. 그래서 분명한 건 신규 자금들이 새롭게는 들어올 것 같아서 오늘 미결제 어느 정도까지 더 줄어드는지 잘 좀 보시면 좋겠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65,000계약 밑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만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추이가 결국은 만기 결제 지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그에 따른 내일 역시도 이런 식의 상승과 하락의 먹거리들은 분명히 작던 크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늘 일단 도깨비 부분에서 나온 시세들은 일단은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김도영 멘토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영 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도 영 힘이 빠집니다. 자, 이럴 때 힘드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께서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그냥 1970년대 중반까지 쭉 밀리고 말았는데요. 이 시장이 언제까지 내려갈런지 영 염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 관심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아침 우리 시장 미국에서 그 예산안 잠정 합의안 더 체결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에 잠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계속되는 이제 그 조정 내지는 하락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겠죠.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미 시장 내 많이 알려진 악재, 전혀 놀랄만한 기습적인 악재가 아니다.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의 악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현재 상황 어찌 보면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시장의 상승 부분 조금 좀 실적의 뒷받침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면서 벌어져 왔던 그런 그 밸류에이션 갭이 지금 메꿔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보겠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실적의 상승으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갭은 이런 방향으로 맞춰져야겠죠. 실적의 상승 또는 주가의 이제 그 하락일 텐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도 나온 상황들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에 좀 어떤 그 밸류에이션 차원상에서 일시적인 조정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의 조정 과정이다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이제 다시금 좋아질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양적 완화, 이거 1년, 2년 가까이 떠들어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또 재부각되고 있는데, 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시고, 어떤 영향을 또 전망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이번 FOMC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FOMC 회의 결과가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리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 FOMC에서 얼마만큼 그 테이퍼링 이슈 관련된 얘기가 심도 있고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진화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오히려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뭐니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연준 의원들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의 시장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매우 지금 그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 왔었고요. 시장 지금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이제 그 어떤 유동성의 어떤 그 유동성의 유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우려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미국과 비미국, 미국이 아닌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별 큰 문제의 가능성이 좀 적겠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지역, 뭐 일본도 될 수 있고요, 중국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오히려 지난 이제 그 7월 이후부터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제 그 유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 좀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 뭐 다 유출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지만 일정 부분 뭐 스마트머니의 성격상 일정 부분 좀 나갈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과정 어찌 보면요 계속해서 수급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외국인들 오늘도 여전히 한 1,500억 원 내외의 지금 순매도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절대 우리를 마음 놓게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뭐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한 2,000억까지 벌써 좀 늘었네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좀 우려감을 키워내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그 연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기관들이 조금 좀 받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봅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기관들까지도 매도에 돌아선다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은 어찌 보면요 패닉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쌍끌이 매수가 아닌 쌍끌이 매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는요 그 목표 수익률 무조건 짧게 잡고요 좀 손실의 어떤 그 구간도 좀 짧게 잡으시고, 이게 좀 매매를 좀 여러 차례 잔매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교체 매매 그런 성격, 트레이딩 매매 계속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도 상당히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보병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수출주들,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힘들어들 한다라고 전해지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는지 진단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엔화 약세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원화의 강세, 엔화의 약세도 문제죠. 원화의 강세도 문제다. 원화 지금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뭐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50원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1,050원 붕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뭐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엔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오히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아베 총리 1년여 이제 그 임기에 대한 뭐 성적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평가 작업들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3분기 GDP 발표, 시장의 전망치보다 다소간 지금 못 미치는 0.3% 성장에 좀 그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베 총리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 내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강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대로 엔화의 약세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엔화의 약세, 방향성은 당연히 이제 그 약세 쪽이 되겠지만요. 그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 분명히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요. 특히나 기계류나 자동차, 뭐 수출주에 대한 어떤 그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말씀,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한창이다라는 진단도 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및 흐름, 또 투자자들은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런지 그에 따른 조언을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변화나 현상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그래도 주가 차원에서 좀 꿋꿋이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생각보다 좀, 못 나오고 실적 전망치가 생각보다 좀 어두운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황 상당히 버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 역시 그대로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다라고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의 상승 어찌 보면요, 실적의 뒷받침이 없이 단순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우리 시장이 상당 부분 그 상승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주면서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줬어야 되는데 실적이 이에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 갭이 자연스럽게 메꾸어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어찌 보면
보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갭 메우기는 진행이 이제 그 완성형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 내지는 진단 내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가의 하락 어찌 보면 조금 좀 생각보다는 좀 가파르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갭이 메꿔졌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그 4분기 실적, 지금 4분기 실적치를 본다면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이 지금 현재 조금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조정의 양상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바닥권에 거의 근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한편요, 대형주, 중소형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어떤 그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고 조정이 오랫동안 어떤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점. 그렇다면 2014년 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안한 주식이 지금 이런 상황만 지나준다면, 이제 그 바닥에 대한 확인만 진행돼서 이제 이 부분이 지나간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내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조금 더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이제 그 올 가능성이 내년에 높겠다. 따라서 대형주, 중소형주, 철저하게 대형주 쪽 가시는 것보다는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적절하게 한 50대 50 정도로 내년 상반기 포트폴리오 준비해 가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애널리스트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전망치를 바꿔가고 전망치를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되는 뭐 반도체와 뭐 헬스케어 관련주겠죠. 미국도 여전히 헬스케어 관련주 계속 뭐 실적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반도체와 헬스케어 이 두 가지는 포트폴리오에 계속 가져가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관심 업종의 포트폴리오 비중과 전략까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고민이 되는 업종이 조선업종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 사실상 어떤 그 유로존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기저효과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업종,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성장률 면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이제 그 조선업종을 포트폴리오에 한 오랜 기간 넣어놓고 계속 이제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조선주의 움직임,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조선 업종은 어찌 보면 조선업 그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인 변수에 지금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그 대외적인 변수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유로존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로존 지금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격동기 내지는 변환기에 서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로존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한편에서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에서는 이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경기 부양이 제대로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그런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턴어라운드 쪽에 조금 더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고요. 따라서 뭐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선업종은 계속 들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화학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유일하게 지금 기대고 있는 권역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어떤 그 화학업종이 그래도 타 업종에 비해서는 꿋꿋하게, 그리고 소폭이나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화학은 계속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연말 다가옵니다. 배당 얘기 자꾸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주사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유통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통주 2주 전에 이제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시켰는데요. 유통주 아직은 뭐 낙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시장 내에서 시장 평균보다는 오히려 조금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아직 연말이 지나가고 있질 않고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 유통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차원에서 유통주 계속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대형주, 중소형주 일단 이제 지금의 시장은요, 조정의 폭을 어느 정도로 이제 맞춰서 시장을 생각을 하는, 조정이 클수록 반등도 크다라는 점, 그리고 조정이 빠를수록 반등도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면에서 중소형주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반등에 또 대비하는 그런 투자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홀딩 전략도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이 영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가물에 콩 나듯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들의 이런 움직임이 뭐 중소형주들은 어떤 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쉽게 휘발성 있게 움직인다라고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좀 긴가민가 그 영문을 영 알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럽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이신 또 나무노 멘토님이 이런 급락을 하는 이런 대형 종목들의 그 움직임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해서 그 원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결과와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도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 그런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나무누의 Y입니다. 나무의 왜 궁금한데요. 저도 왜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가는 코너인데요. 자, 나무노 멘토님이 오늘 과연 첫 시간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누의 Y. Y. 영어로 Y. 부산말로 와그라노. 와! 이래 되겠습니다. 제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장중에 이 대형주에 관해서 심도 있는 그날 이슈를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너를 통해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이 시장이 끝나기 전에 한번 사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우선요, 시간이 이제 한 30여 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요. 장이 누구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몸까지 움츠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만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도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장 튼튼한 사람이 이기는 장세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튼튼한 사람, 이래 고비를 넘기고 내동매매하지 않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주식 투자의 관점을 만들었으면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을까요? 이름하여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예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하면 요즘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과거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대우종합기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요. 최근 이제 두산그룹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좀 위기감이 나오면서 전체적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유상증자나 이 GDR 발행이 조금씩 성공을 하면서 일단 오늘 장세 좀 흐름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은요. 두산중공업은 하락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올라간다. 같은 두산 계열사들의 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왜 두산중공업은 하락하고 왜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승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두산그룹의 통째로 전부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산그룹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이 종목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두산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굴삭기 시장에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중반 이후에, 특히 2007년 이후에 급속도로 냉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하면 굴삭기, 대형 중장비 이런 거잖아요. 건설 중장비인데, 중대형, 이제 설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형, 건설 중장비는요, 개발도상국 쪽에 큰 공사가 많은, SOC 산업이 많은 쪽에 많이 판매가 되고요. 선진국에는요, 이 대형 중장비가 별로 판매가 안 돼요. 오히려, 매니지먼트 하는, 수리하는 쪽에 소형 중장비가 많이 팔리거든요. 소형 중장비 쪽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마침 미국의 팝캣이라는 소형 중장비 세계 넘버1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인수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그때 2007년이라는 경기가 어땠어요?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경기가 너무 좋을 때였거든. 너무 좋을 때 하다 보니까 인수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 5조 이상의 금액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금융위기 터져 난리가 아니에요. 글로벌이 난리가 아니고 건설 경기 엉망돼.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실적이 계속 나빠지죠. 돈이 지금 두산 그 그룹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산 건 아니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샀는데 전체적으로 자금 압박을 되니까 어떻게 돈 빌려와서 했던 부분이 이자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어요. 이거는 실적도 안 좋은데 이자까지 나가니까 주가가 그냥 밑으로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산 인프라코는 왜 이렇게 밥캣을 끝까지 붙들고 앉아 있었냐면 여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밥캣을 상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언제 상장을 시킬 것인가? 애초에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상황이 뭐 금융위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장시킬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장해봐야 남는 게 있어야 상장을 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네. 아, 이거 어쩌나 하고 시간을 차곡차곡 보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습니까? 경기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아나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던 이 밥캣이요, 드디어 먹거리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야,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요거 너네들 조금만 붙들고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떤 결실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동양 나가 떨어져, 동부 위기 나와, 난리가 아니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5년에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면 2015년까지 그대로 끌고 가다가 그때 터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두들겨 맞을 것인가의 선택에서 두산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지금 미리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산 건설의 유상증자가 나오고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국내의 자금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힘든 우리 시장이니까 어디로 나갔습니까? 싱가포르로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가서 글로벌 DR이라는 것은 주식 예탁 증서인데, 즉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지만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시장에 주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매매가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해외 자금이 조달되는 부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자금 조달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외국에 나갔더니만 어떻게 보냐면, 야, 밥캣 대단해, 이러거든요. 밥캣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바로 한 명이요, 1,000억 이상의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죠? 두산 인프라코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밥캣이었거든요. 밥캣에 인수함으로써 들어갔던 이자 부분인데, 이제 밥캣이 미국의 경제에 힘입어가지고 계속 돈벌이가 되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밥캣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간에 저평가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너무 싸거든요. 사자, DR을 사자, 이 내용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요, 지금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요, 반드시 밥캣이라는 종목이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9%의 지분 정도를 팔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번 근본 자금 조달로 인해서 가장 좋아지는 게 뭐가 좋아지죠? 이자가 안 나간다. 처음에요, 이 밥캣 인수할 때 들였던 자금은요, 거의 달러빚이 이자율이 너무 높은 이자를 거의 고금리 사채 끌어다 쓴 거하고 똑같아요. 휘청휘청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자 나갈 부분이 없는데 밥캣은 돈을 벌어주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야말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드디어 바닥을 치지 않았나 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을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과 제가 좋아하는 밸류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란 말이야, 팔라란 말이야, 어쩌라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난 2003년, 4년, 5년, 6년 쭉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요. 근데 2007년 이 밥캣 인수한 이후에 급격히 순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자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서고 있고요. 2012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문제는 2013년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쪽에서의 굴삭기 시장에서 많이 점유율을 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2007, 8년 대비 지금의 상황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다만 이익만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2007년과 2008년에 해당하는 주가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2007년과 2008년에 해당하는 주가가 와 있으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와 있으면 최소한 2만원 근처에는 와 있어야지 정당한 주가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 시간 11,750원. 자, 악재는 모두 막았다. 이제는요, 아무리 두들겨도요, 나 이제 더 이상 터질 차례가 없어. 시장에 이런 저평가도 없다. 마지막 이제 리스크는 전반적인 두산 그룹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마지막 하나의 리스크가 되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를 수 있다. 왜? 바로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그룹과는 별개로 이 팝켓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유,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차별화, 서로 다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 매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자, 시장이 끝나기 전에 한번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이 11,750원인데요. 1,250원 정도는 장 후장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계속 매도를 치고 있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가격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 정도라면 기분 좋게 받으세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11,500원에 받아주고, 아직까지는 롤링이 되는 거죠. 롤링,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13,000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충격, 우리나라 시장 충격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이 1,500원에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지금의 이런 내용 정도라면 걱정 마시고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남원의 Y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관록의 남은우 멘토님입니다. 옆에서 하시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지르고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을 또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일 장이라도 괜히 이게 두산인프라고 빨리 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막 강한 그 인상을 주셔가지고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 저희 남은우 멘토님을 비롯해서 또 저희 최고의 멘토분들과 함께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종목상단 게시판 새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게시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자 상담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 자, 잠시 후 또 김선윤, 이상로 멘토 등이 준비하고 있는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